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쓴 인물 한국사에 등재된 50명의 인물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조선시대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정도전입니다. 아주 짧은 요약문이 있는데요. 고려 말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바로잡고 사회적 혼돈을 수습하고 나선 혁명가요, 실질적인 통치 이념을 정립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본문입니다. 정도전 하면 흔히 반란을 벌이거나 역적 노릇한 사람쯤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우로부터 왕의 자리를 빼앗은 방원이 그 장애 인물인 정도전을 제거하고 나서 그에게 온갖 혐의를 씌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도전을 아주 막대먹은 인물로 역사에 기록했던 것이다. 또 한편 조선조의 건국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정도전을 두 임금을 섬긴 변절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자기들 손으로 죽인 정몽주를 충신의 표본으로 내세웠다. 이런 이율배반의 논리는 어찌해서 성립할 수 있었던가? 선진유학에서 원래 충이란 정직, 성실을 뜻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충이란 한 임금 또는 한 왕조만을 섬기는 것으로 그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 그리하여 국가의 개혁이나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일보다 좁은 의미의 충을 기리고 또 강조하는 풍조로 흘러갔다. 이런 풍조는 지극히 얄팍한 동기에 그 까닭을 두었다. 앞으로의 왕조나 한 임금만을 위해 절개를 지키고 목숨을 바치라는 지극히 공리적인 통치 철학의 한 방편으로 써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족 건국을 반대하다 죽은 정몽주는 영원한 충신이 되었고, 조선족 건국의 모든 기초를 다진 정도전은 역신의 자리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는 역신으로 몰려 죽었기에 시효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 사람이 일생을 적어 알리는 행장이나 신도비나 묘비의 글조차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그의 출생연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상백에 의해 그의 생애가 다듬어졌고 한영우에 의해 그의 사상이 추적되었을 뿐이나 이것도 그에게 씌워진 혐의를 완전히 벗긴 것은 아니었다. 그의 고조할아버지 정공민은 봉화정시의 시조로 봉화현의 호장은 고을의 아정과 같은 겁니다. 호장이었다. 이러기에 뒷날 그를 두고 한미한 출신이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공민의 자손들은 이런저런 벼슬을 하며 내려오다가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교에 이르러서는 직제학 같은 중앙의 제법 높은 벼슬을 지냈다. 한편 그의 외가는 종의 혈통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아버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어 대대로 살아온 봉화를 떠나 영주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런 탓으로 정도전도 영주를 고향으로 삼게 되었다. 정도전은 아버지가 개경에 와 벼슬한 탓으로 일찍이 개경에 와서 살았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인 목은 이색에게 가서 그를 익힐 수 있었고, 또 목은의 제자들인 정몽주, 이승인 같은 제사들과도 친구로 사귈 수 있었다. 그는 낮은 신분의 출신으로 이들과 어울리며 촌티를 벗게 되었고, 또 그의 재질을 더욱 갈고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쨌거나 그는 동료들과 어울려 벼슬길에 나갔다. 그러나 당시의 고려 조정은 말이 아니었다. 대외로는 종래의 친원 정책에서 친명을 표방했지만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벼슬 나치들은 두 파로 갈리었고, 대내로는 권문 세가의 토지 독점, 성녀들의 타락 등 정치 사회적인 모순들이 널려 있었다. 이런 판국에서 청년 정도전은 첫 시련을 맞게 되었다. 1375년 원나라의 사신이 명나라를 치기 위한 합동작전을 상의하려 오게 되었다. 이에 이인임 등 친원파는 원의 사신을 맞아들이려 했지만 정도전, 권건, 이성인 등 청년그룹은 이를 한사코 반대했을 뿐 아니라 아예 관련되는 직무를 돌보지 않았다. 이래하여 조정에서는 그를 나주 회진으로 유배를 보냈다. 궁벽진 유배지에서 그는 저술에 열중하기도 했고 찌든 백성의 생활을 몸소 겪기도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시퀴즈를 남겼다. 예부터 한번 죽음이 있을 뿐 목숨을 붙여 안락히 살고 싶지 않네. 적막하게도 1000년 뒤에 영웅열사가 가을 하늘에 비껴 있네. 이때 그가 혁명적인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음이 이 시로 증명될 것이다. 그는 만 2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의 발길을 돌리기도 하고 개경근방을 논일기도 하다가 삼각산 아래에 삼봉제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의 효도 삼각산을 뜻하는 삼봉이 되었고
조선조의 도읍을 이 산 아래로 잡은 것도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산 아래에서 편안히 그를 가르치기에는 현실적 핍박이 많았다. 어느 벼슬아치가 그의 제시를 헐자 부평으로 가서 또 제시를 지었으나 곧 또다시 흘려서 김포로 옮아가 살았다. 아주 영락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단을 배척하고 정학은 곧 유학을 말합니다. 정학을 높이는 이론을 가르쳤고 친명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6년을 보내는 동안 나라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남쪽으로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구해 와서 노략질을 일삼았고 북쪽으로는 야인들이 때로 몰려와 민가를 들쑤셨다. 그가 발을 개고 울분만 토하며 앉아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했다. 그렇다고 조정에서 그를 다시 등용할 낌새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1383년 가을 그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호련히 발길을 북쪽으로 돌렸다. 이승계는 당시 함흥에서 동북도 도지휘사로 있으면서 친위해온 야인을 물리쳐 큰 명성을 얻고 있었다. 정도전은 이승계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가 왜 이승계를 찾아 나섰겠는가? 다음의 시를 보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는 북쪽을 향해 철운을 지나면서 이렇게 읊었다. 넓은 들 하늘 아래 초목이 자라는 때 긴 강은 띠처럼 성을 돌아 흐르네. 장군이 이 땅에서 억센 오랑캐 꺾어 장수 소임 거듭 오는데도 아직 검은 머리로세. 적어도 당대의 명장 이성계에게 그는 기대를 알만하겠다. 아무튼 그가 이성계의 군막에 이르러 보니 기강이 엄숙하고 대오가 잘 정돈된 것이 그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처음 대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용과 봉의 만남이었다. 정도전은 엄밀히 말했다. 훌륭하도다 군사여. 무슨 일인들 못하리요. 무슨 말이요? 정도전은 짐짓 둘러댔다. 동남쪽에 침구하는 외를 친다는 말이 왜다. 그리고는 군영 앞에 있는 노송에다가 백묵으로 이렇게 또 시 한 수를 썼다. 오랜 풍상 겪는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다가 다른 날엔 만나볼지 세상 살펴보니 모두 티끌 자취로세. 그는 이때부터 자신은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의 군사 장량을 자처했다. 실로 이 자처는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기까지 9년간 그의 주선과 그의 꾀가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음 해 여름 그는 또다시 함흥을 방문했다. 이때도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을지는 뻔한 일이다. 무슨 줄을 댔는지 아니면 이성계의 주선이었는지 이에 7월 조정으로부터 전교 부령이라는 별 보잘것없는 벼슬을 받았다. 그리고 성절사 정몽주 밑에 들어 명나라에 가서 공민왕의 뒤를 우왕이 이었다는 사실을 고했다. 이때 적어도 그는 금능의 도읍을 정하고 우길성춘의 기세로 뻗는 명나라의 국력을 보았던 것이요. 그의 친명정책에 대한 소신을 더욱 다진 것으로 보인다. 돌아와 그는 벼슬을 높여받았고 1387년에는 남양 부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칭송을 받았다. 다음 해 이승계 일파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뒤 우왕을 패하고 장왕을 세왕으로 받들었다. 이승계는 구테타에 성공하여 정권을 쥐고 마음대로 요리했다. 이승계는 맨 먼저 정도전을 중앙으로 불러올려 대사성을 삼았다. 장왕을 내세운 것도 정도전의 꾀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이색, 정몽주와 길을 달리하게 되었다. 정몽주는 수구 또는 고려왕조를 지켜야 한다는 파였고 정도전은 개혁 또는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파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도전은 하나씩 일을 추진해 나갔다. 그 중의 하나가 사전의 혁파였다. 당시 대대로 이어온 귀족들은 많은 토지를 독점하여 오히려 국가 소유의 토지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지주들은 토지를 겸병하고서 평민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평민들은 일정한 도조를 바치고도 지주가 요구하는 물건을 사바치거나 일꾼의 품삯을 물고 먹이거나 지주가 행찰적에 여비를 내거나 도조를 실어 나르는 값을 무는 따위로 생산량의 7, 8할을 물고 있는 처지였다. 정도전은 그가 귀양살이할 적이나 지방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이런 백성의 고통과 배난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런 호족들의 사전을 일정량만 제외하고는 모두 관가에 돌리게 한 것이다. 이 사전의 혁파는 이승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단행되었다. 그러나 이색 등 구신들은
옛 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여기에서 또다시 수구파와 개혁파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389년에는 조준과 함께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왕으로 받드는 일을 추진하여 그 공신이 되었다. 이것이 2차 쿠데타였다. 그는 공양왕에게 형벌과 상을 바르게 시행하라고 건의했다가 수구파에 의해 1391년 처음 봉화현으로 뒤에 나주로 유배되었다. 그는 공신록권도 빼앗겼다. 두 번째 맞는 시련이었다. 이때 이성계는 그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었기에 그를 또 불러올렸다. 그러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치자 김진양 등의 구신들은 이 틈을 타 조준, 남은과 함께 정도전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공양왕은 그를 예천의 감옥에 잡아 가두었다가 이성계의 주선으로 위기를 벗어나 광주로 유배되는 정도에 그쳤다. 참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 그는 이성계의 주선으로 다시 조정에 나왔다. 이때는 그의 동문에 버시면서 철저한 반대파였던 정몽주가 이방원의 손에 죽은 후였다. 정도정 등 개혁파는 서둘러 이성계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리하여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이제 잘못된 묵은 제도를 개혁하는 일만이 그의 어깨에 메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그가 무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례에 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벼슬살이하던 고려 왕조를 배반했고 새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서성과 동료들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많은 사람이 죽는 환경에서 그의 손으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다. 그가 죽고 난 뒤 사관은 이렇게 평하고 있다. 개국할 즈음에 가끔 취중에 중얼거리기를 한 고조가 장량을 쓴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 고조를 썼도다 라고 했다. 무릇 나라를 세울 적에 그의 꾀를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끝내 큰 업을 이루어 진실로 어뜸의 공을 세웠다. 그러나 국량이 좁고 시기심이 많았으며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해치고자 하였고 묵은 감정을 꼭 갚으려 하였다. 매양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우라고 권하였지만 임금은 모두 듣지 않았다. 태조실록에 있는 글입니다. 앞부분은 그의 행적을 나타낸 것이지만 뒤의 기록은 다른 역사 기록을 비추어 볼 적에 이런 평은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것이다. 적어도 방언의 조정에서 벼슬살해하는 사관이 방언의 비위를 맞추어 썼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색, 정몽주 등과 틈이 벌어진 일까지도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새 왕조가 들어선 후 7년 동안 그는 눈부신 일을 해냈다. 그가 맨 먼저 벌인 일은 국가 이념의 정립, 통치 제도의 정비였다. 그는 국가 이념을 유교로 삼고 유학의 성리학을 정통 교학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도교와 불교가 지니고 있는 현실성이 적고 공허한 이론을 비판해 나갔다. 그는 심, 불교를 말합니다. 기, 도교, 이, 유교를 말합니다. 심, 기, 이 편을 지어 불교, 도교를 비판하고 유교가 실천 덕목을 중심으로 인간 문제에 가장 충실하다는 점을 체계화했다. 또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의 여러 이론을 조목조목 들어 비판을 가한 불시잡변을 지어내놓기도 했다. 이런 것은 전환기에 나타나는 사상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체계의 정립이었다. 이런 이념적 바탕은 결국 중화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고 국제질서로는 사대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 유교적 성리학과 정치적 사대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개혁의 일단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후기에 와서 이것이 융통성 없게 고착화된 일면은 전적으로 조선 초기의 정책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다음 그는 조선 경국정과 경제문감 등을 내놓았다. 이것은 일종의 나라의 기본 또는 통치제도의 확립을 정한 것이었다. 그가 여기에서 내세운 것은 통치체제로는 중앙집권, 통치철학으로는 왕도정치와 민본주의를 그 기저로 했다. 이어 그는 실천개혁의 하나로 중농주의의 바탕을 두어 토지개혁을 단행한 것이 가장 주목된다. 그는 앞에서 본 사전의 혁파를 더욱 확대하여 국가공전, 균전을 늘렸다. 이것은 경제적 기득권을 박탈하여 토지를 국가 소유 또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 소유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가장 반발이 심했고 또 그만큼 용단이 필요한 정책이었다. 끝으로 그가 혼신의 힘으로 단행한 것은 천도였다. 고려의 구신과 세족이 도사를 얻는 개성은 언제나 저항적 기세가 깔려있고 또 새 왕조의 참신한 분위기를 천도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아 천도를 단행했다.
그리하여 도읍지를 남쪽 지방에서 물색했다. 북쪽에서 늘 북방민족에 시달린 경험, 특히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사실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계룡산 근방의 도읍들을 잡으려 했으나 너무 후미진 곳이어서 양주 일대를 도읍지로 물색한 것이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적극적 찬동과 무학의 동의로 양주 땅 삼각산 아래에 도읍들을 잡았다. 1394년 말에 한양의 궁궐과 성곽의 일이 시작되어 적어도 왕조로서의 면모를 10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여기서 중심 궁궐인 경복궁의 방향을 놓고 정도전과 무학은 의견이 엇갈렸다.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남쪽을 향해 남산을 진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무학은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고 궁궐이 서북방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전례로 임금은 북쪽을 의지해 남쪽을 향해 앉아야 하고 신하는 남쪽에 앉아 북쪽을 향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워 경복궁의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정도전은 경복궁의 이름은 물론 정전인 건정전, 경복궁의 남문인 광화문, 그리고 숭례문, 홍인문 등 서울의 모든 궁궐, 문의 이름을 짓고 수도의 행정 분할도 손수 결정했다. 이런 것은 모두 이시 왕조를 반석 위에 놓고 오래 왕실을 유지코자 한 노력이었다.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는 때로 명나라에 가서 조선족 건국의 당위성과 새 왕조의 왕통 등을 알리는 외교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고 전국을 돌며 지방의 구획과 성보의 수축 등을 결정하거나 독려했다. 한편 그는 늙은 나이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일을 벌였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자 곧 세자를 결정했다. 그가 서둘러 세자를 결정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이성계는 전비 한색에서 6남을 두었는데 이들 왕자들은 모두 새 왕조 건설에 공헌이 있었으나 수성의 책임을 맡기기에는 너무 학문이 얕거나 무장으로 우락부락했다. 그러면서 서로 왕위를 넘보고 있었다. 이성계는 후비 강식에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인 방석을 애지중지했다. 그는 남달리 영리한 이 막내둥이를 잘 다듬어 왕위에 앉히려 세자로 삼았다. 이때도 정도전의 동의가 또한 큰 힘이 되기도 했고 정도전에게 방석의 교육을 맡기기도 했다. 이에 전비의 소생들은 정도전 등 권신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특히 무제와 지모를 자랑하는 넷째 방광과 다섯째 방원의 감정은 더욱 덜 끓었다. 그런데 이들 왕자들은 각기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처음 이들이 쿠데타에 참여하면서 각기 사병을 응원하여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조선조가 건국한 뒤에도 사병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왕자 저택의 시위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요소였다. 특히 세자가 어린 판국에 불안은 더했다. 그리하여 정도전은 이들 사병 조직을 해산케 했다. 이어 이들 왕자가 세자의 틈을 계속 노리는 분위기가 있자 왕자들을 각도의 행정감독 따위의 명목으로 분산시키는 계획도 세웠다. 정도전은 또 하나의 다른 일을 추진시키고 있었다. 명나라에서는 새 왕조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사건건 따지고 들었다. 이에 제기된 것이 요동정벌이었다. 요동은 옛 우리 땅이니 이 땅을 다시 착자하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뜻도 있었으리라. 그리하여 정도전은 손수 진도를 만들어 중앙의 관리는 물론 각 지방의 군사들에게 군사 연습을 시켰다. 그러면서 왕자들을 각도의 절제사로 삼아 군대를 관리케 할 계획을 세워 방우는 전라도, 후비 한시에게서 난 7째 아들 방부는 동북면 따위로 결정하기도 했고 또 왕자들의 병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힘으로만 살아온 왕자들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계획들이 방언이 늘어놓은 첩자들에게 걸려 모두 방언의 귀에 들어갔다. 또 당시 이성계는 궁중에서 심한 해소병을 앓고 있었다. 방언은 더 이상 때를 기다릴 수 없었다. 방언은 모든 동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고 더욱이 정도전, 조준, 남원 등 조정의 중심 세력의 움직임도 잘 알고 있었다. 궁중은 왕의 병으로 근심에 쌓여 있었고 정도전 등은 여염집에 모여 있었다. 방언은 형 방위와 방간을 불러들이고 처남 민무구, 민무질과 하수인 이지번을 동원했다. 그리고 왕자들은 사병 혁파 때 무기를 모두 버렸었는데 방언의 아내가 감추어둔 철창 따위를 꼬나들고 밤 이경에 정도전패가 모여있는 송현 남원의 첩집으로 쳐들어갔다. 그곳에는 지키는 종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고 정도전 등은 불을 밝혀놓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방운패가 이웃집에 불을 지르자 이들은 허겁지겁 도망쳤다. 방운의 종 소건은 정도전을 끌고 와 방운의 말 앞에 꿀렸다. 정도전은 말했다. 공이 예전에 나를 살려주었으니 지금 또 한 번 살려주시오. 그러나 방운은 정도전을 칼로 치라고 명했다. 이어 방운은 정성 조중과 김시영을 불러오게 하여 가회방 다리 앞에 꿀리고 말했다. 정도전 남은등이 어린 을자를 세우고 우리 형제를 없애려고 하므로 우리 약한 자가 먼저 손을 쓴 것이오. 조주는 떨면서 말했다. 저들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르오이다. 아무튼 방운은 조준 등을 앞세우고 궁궐로 들어갔다. 왕은 궁궐 안 서량정에 나가 병을 돌보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고 이제가 위사들을 동원 이들을 치자고 건의하자 형세가 어쩔 수 없다고 판단, 자중의 일이니 서로 싸우게 할 수 없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방운은 적장으로 세자를 세워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이승계는 마지못해 둘째 방과, 이때 첫째 방운은 죽고 없었습니다. 둘째 방과로 세자를 삼았다. 왕은 세자였던 방석에게 너가 편하게 되었구나 라고 했고 방석은 쫓겨 궁궐 밖에 나가다가 길가에서 맞아 죽었다. 방번은 통진의 유배령이 내려 양화진 나루에서 자다가 또한 맞아 죽었다. 이 두 아우가 죽자 방운은 이 죽음을 비밀에 붙였다. 이렇게 하여 1차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이 소동은 끝을 맺었다. 그러면 과연 정도전은 왕자들을 없애려 했던가? 분명 그가 왕자들의 사명을 혁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왕자 제거의 사실은 같은 공신이요 정성으로 있던 조준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더욱이 정도전 등은 왕자 제거를 모의하면서 군사도 풀어놓지 않고 편안히 담소를 즐겼겠는가. 방운이 왕위를 뺏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병으로 시달리던 왕은 이때부터 심한 갈등을 느끼고 방운을 몹시 미워하기 시작했다. 왕은 왕위를 방과, 정종입니다. 방과에게 물려주고 함경도 덕운 함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상 인연을 끊고 불교에 귀의하여 참여의 나날을 보냈다. 이승계가 상황으로 함흥에 있을 적에 서울에서는 또다시 왕자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정종은 아들이 없었고 늘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방가는 아우 방운이 지나친 위세로 왕의 자리를 넘보자 자기의 야심이 꺾여진다고 생각하여 방운을 치러 나섰다. 이에 방운은 맞서 군대를 동원 형을 포로로 잡아 토산에 귀양 보냈다. 그리고 끝내 1400년 왕위에 올랐다.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방운은 형제는 물론 무수한 사륙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에 이승계는 상황에서 태상왕이 되었다. 5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귀양 가고 한 아들은 왕이 되고 살아남은 셋째 아들은 동생 방운의 눈치만 보고 몸조심하고 있는 처지에서 태상왕 이승계는 그 왕통을 이은 방운을 몹시도 미워했다. 방운은 어떻게든 인심을 만회해야 했기에 태상왕의 황궁을 무척 서둘렀다. 급후 사자를 함흥에 보내 태상왕의 황궁을 권했으나 이승계는 오는 사자들마다 죽여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하여 옛 친구 성성린도 나룻배를 막 타다가 칼 맞아 죽었다. 무학이 마지막 설득길에 나섰다. 무학은 이승계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말했다. 방운이 진실로 죄가 있으나 전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미 다 죽고 다만 이 사람만 남아있으니 만약 이마저 끊어버리면 전하께서 평생 애써 이룬 대업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남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혈육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연료실 기술에 있는 글입니다. 이승계는 70을 바라보는 늙은이 어쩔 수 없었다. 이승계가 돌아오자 방운은 교외에 나가 맞이했다. 이때 하류는 차일 가운데 10아름의 나무 기둥을 세우게 했다. 이승계는 방운을 보자 노한 얼굴을 하고 화살을 당겨 쏘았다. 방운은 얼른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화살은 나무 기둥에 꽂혔다. 이때 이승계는 거두어간 옥새를 주면서 너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가지고 가라 라고 말했다. 이제야 명실상부 왕이 된 방운은 자리에 앉아 이승계에게 술을 올렸다. 이때도 방운은 내시에게 잔을 건네주어 올리게 했다. 이승계는 잔을 받아 마시고는 소음에서 쇠방망이를 내놓으며 모든 것이 하늘이 시킨 것이로다 하고 했다. 이승계는 그러고도 서울 궁궐로 돌아오지 않고 소요산 밑에서 지내다가 양주 땅에서 세상을 마쳤다. 정도전은 개혁파였다. 그가 비록 고려 왕조를 저버렸지만 조선조로서는 정도전이 없는 새나라의 건설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장량으로 비유했는데
장량은 나라를 세운 뒤에 사냥개는 써먹힌 뒤 늙어지면 주인에게 잡아먹힌다 하며 조정에서 물러가 야인 생활을 한 탓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정도전은 끝까지 일을 벌이다가 비명해 갔다. 뿐만 아니라 사후의 그를 방우는 여지없이 깎아내려 악명을 남게 했다. 그래야 얼마 전까지 국사 교과서에서조차 그를 경망한 인물,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로서 놓아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의 눈을 현혹시켰다. 그가 정립한 유학의 숭상, 4대의 표방 같은 것이 후대에 와서 폐단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다. 고려의 불교가 말기에 와서 타락했고 조선의 유교가 후대에 와서 공담으로 흘러간 것은 이념의 타락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고려 말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바로잡고 사회적 혼돈을 수습하고 나선 혁명가요, 또 실질적인 통치 이념을 정립한 실천적 지식 이념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런 점을 간과해버리고 한왕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곡필만을 믿었어야 죽은 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